아, 금요일 터졌네. 지금 만약에 필요하면 1교시를 가지고 하나 멀쩡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그 수면장애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신경계 마지막 시간이죠. 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겠네 대충. 일단은 그 컨셉을 한 번씩은 좀 잡아주는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수면장애 하고요. 수면장애는 보통 에필lep시아는 이제 의사들의 수면장애를 많이 같이 보죠. 왜냐면 수면장애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에필lep시에서 하는 방법과 겹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고요. 수면장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역시 참고 서적은 요 신경과 책이고 이게 이것도 역시 세 판이 나왔는데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져서 옛날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수면의 생리 먼저 볼게요. 그 수면의 기능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잘 모르죠. 수면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모든 생물이 다 수면을 취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위험성도 역시 수면을 잘 못 취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다 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수면을 못 취하면 뭐 피곤하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파수에 따른 뇌파의 단계는 원래 지난번 수업 때 뇌파에 대해서 잠깐 봤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주 에필lep틱 뭐 디스차지에 대해서만 잠깐 본 거고, 원래는 시작은 뇌파를 본다 그럼 이거부터 하는 거죠. 뭐 알파, 뭐 베타, 뭐 세타, 델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파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뇌파인데 이게 잠들지 않고 있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알파파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알파고, 그거보다 빠른 거, 그래서 알파의 주파수는 8에서 13Hz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빠른 거는 베타 웨이브라고 해서 그거는 좀 깨어 있을 때, 얼라트하게 깨어 있을 때를 이제 어떤 작용을 막 할 때, 머리로 뭐 생각을 한다거나 하여튼 뇌가 막 작용을 할 때 어떤 베타파가 많이 나온다. 뭐고, 알파는 그렇게 별다른 깨어 있긴 하지만 별다른 작용을 하지 않고 릴렉스하에 있을 때 알파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느리기 시작한다. 슬리핑 때는 느려지기 시작하는 뇌파가, 그걸 세타파 4에서 7Hz라고 하고, 더 느려진다. 더 깊은 수면에서는 뇌파가 더 느려지거든요. 3.5Hz 이하를 델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알파파가 기본이고 빠르면 베타, 늦으면 세타, 델타, 더 느려진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의 구조는 되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얘기들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수면은 원래 렘 수면하고 비렘 수면 있죠. 렘 수면은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제 안구가 움직이는 수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렘 수면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비렘 수면은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 수면이라고 하죠. 근데 안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다르죠. 일단 비렘 수면은 75에서 80%를 차지하고 렘 수면은 20에서 25% 차지합니다. 그래서 렘 수면은 이제 꿈을 꾸는 수면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안구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근육은 이완되고 이런 이제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은 1, 2, 3로 다시 나누어지고 1, 2, 3로 갈수록 더 깊은 수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 1이 3에서 8%, 2가 45에서 55%, L3가 15에서 20% 정도로 나고, 그
N3 옛날엔 N3하고 N4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네, 근데 그 N3하고 4가 다르지 않다고 해서 요새는 N4라는 건 없어지고 N3로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N1, 2, 3가 있다. 각각의 이제 퍼센티지는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 것들까지 아주 중요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N3의 특징은 아까 말한 알파 웨이브가 각성 시에 나타나는 웨이브잖아요. 그 알파 웨이브가 줄어들고 이제 세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N1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벌텍스 샵 트랜지언트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벌텍스 부위에 벌텍스라고 하면 꼭대기를 말하는 거죠. C3, C4 이렇게 거기에 뾰족하게 나타나는 이제 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N1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뇌파입니다. 그다음에 N2에서는 K 컴플렉스라는 게 나타나고 이제 슬립 스핀들이라는 게 특징이 있고요. 여기 이제 K 컴플렉스, 슬립 스핀들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스테이지 2의 체이고요. 그다음에 N3는 더 느려져서 뭐 델타 웨이브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아까 앞에서 봤던 가장 3.5 이하의 아주 느린 파가 20% 이상으로 차지하고 이제 N3는 회복 기능이 있는 파다. 그래서 그 깊은 수면을 자야지 우리가 충분히 회복이 되는 거고 얕은 수면만 계속 반복해서 자면 별로 회복이 안 되는 거 우리 이제 낮 동안 쌓였던 경험들이. 그래서 깊은 수면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파의 특징은 뭐 학생 수준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깊은 수면이 회복 기능이 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이 중요하다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렘 수면이 있고 렘 수면은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또 토닉 페이지하고 토닉 렘하고 페이지 렘이 있어요. 그래서 토닉 렘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렘 수면이고요. 그 와중에 페이지 렘이 확 생기죠. 그러면 그 와중에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가 그때 나타나고 얼굴이나 팔다리 근육에 트위칭이 약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관절을 움직이거나 하는 정도의 건 아니고 아주 머슬의 트위칭 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의 특징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읽어보서 정리를 하면 되고, 그다음 수면의 구조가 또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일단 이 젊은 사람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이제 늙은 사람 볼 텐데 젊은 사람 보면 처음에 이제 총 8시간 정도의 수면이라고 보면 쭉 이렇게 비렘, 넌렘부터 시작을 하죠. 쭉 이렇게 내려가요. 점점 깊은 수면으로. 스테이지 3하고 4는 이제 합쳐져서 이제 3로 다 보는 거예요. 하고 했다가 깊은 수면에 빠졌다가 다시 렘 수면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시 깊은 수면에 빠졌다가 다시 렘 수면까지 올라가고 중간에 살짝 깨기도 하고 자다가 살짝 깨는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살짝 깨기도 하고 다시 터진다. 근데 그 요 한 번 사이클의 그 주기는 한 90분 정도. 그래서 첫 번째 렘 수면이 나타나는 요 시기가 잠이 들고 나서 80에서 100분.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보다 너무 일찍 나타나거나 그러면 나중에 말하는 어떤 병의 어떤 진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작 후에 90분 정도, 80에서 100분 사이에 첫 번째 렘 수면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90분의 주기로 몇 번,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된다. 이게 수면 주기고, 그 다음에 전반부에 서파 수면이 잘 나타난다. 깊은 잠은 전반부에 잘 나타나고요. 후반부에는 요 렘 수면이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렘 수면은 후반부에 잘 나타난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잘 알아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늙은 사람은 이제 깊은 잠을 잘 못 들어요. 서파 수면이 감소되죠. 더 깊게 스테이지 3, 4까지 4는 없다고 치고 스테이지 3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고 스테이지 1, 2만 자꾸 반복하고 자꾸 깨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렘 수면의 비율은 전반적으로는 유지가 돼. 이걸 다 합치면 렘 수면을 다 합치면 젊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렘 수면하고 거의 퍼센테이지는 같고 뭐 약간 감소하는 정도 되고 수면 중에 각성 빈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뭐 얕게 자서 좀 길게 자죠 오래. 그리고 자꾸 깬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별로 잔 것 같지 않다. 깊은 수면을 못 자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이거는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면 각성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언제 잘 것이고 언제 깰 것인가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작용하는데 하나는 수면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루 주기 리듬이라는 해서 일주기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중요한데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항상성은 뭐냐면 계속 안 자고 있으면 졸립죠. 그다음에 계속 자고 있으면 깨지고 저절로 그런 것들이 수면 항상성이고 언제는 이제 계속 이제 항상성을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가운데로 가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가운데로 그런 개념이죠. 항상성. 그래서 잠을 요거는 이제 콜리너즈 베이설 프로브레인하고 아데노신 이라는 이제 스펠링 아데노신이라는 이제 두 물질이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도 역시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깨어나려는 부하가 증가하고 각성 상태에 오래 있으면 수면 욕구가 증가한다. 이건 이제 쉽죠? 그 수면 항상성이라는 거고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거는 이제 생체식의 바이올로지컬 클락이라는 건데 그 하루 주기 조정자라는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어떤 이제 구조물이 이런 기능을 하는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죠. 시신경 교차 상해. 그래서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수프라키아즈메틱 뉴클레어스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것이 하루 주기 조정자 역할을 한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서카디안 페이스메이커 SCN이라고들 하는데요. 중요해요. 이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그 하루 주기 리듬이라는 거는 수면에만 이제 관련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이 있죠. 수면 각성에도 관련이 있지만 심혈관계 왜 혈압이 뭐 언제는 높아지고 언제는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그다음에 소화기계 언제는 소화가 잘 되고 언제 안 되고 내분비계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 시간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기가 나름대로 작용해서는 또 안 된다고요. 우리 몸속에 이제 시간이 있는데 우리 몸속에 이제 메이커 서카디안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우주와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맞게 작용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에 뭐 날이 뜨면 이제 일어나서 뭘 사냥을 하러 나가야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내적 생체 시계를 외부 24시간에 적응시키는 것을 유입이라고 합니다. 엔트레인먼트. 이 용어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 유입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동기화 인자, 자이트 게버라고 해서 유입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있는데 빛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둠, 기온, 활동, 자세, 식사, 환경, 약물, 사회기반 같은 것들이 외부 환경에서 어떤 팩터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그 외부 팩터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그거를 유입이라고 하고 그 인자들을 동기화 인자, 자이트 게버라고 한다. 다 알죠? 알겠죠? 이제 쉽죠? 그래서 요 자이트 게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빛이고 이게 아까 일주기 조정자 중에 그 SCN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이 SCN에 도달하는 그 경로가 레티노 하이포살라믹 트랙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SCN이 시상 하부에 있잖아요. 하이포살라무스. 그래서 레티나에서 하이포살라무스에 이르는 그 트랙을 통해서 그 빛이라는 동기화 인자가 그 SCN에 도달해서 신호를 이제 줍니다. 그렇게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면 각성 중에 멜라토닌하고 체온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 멜라토닌하고 체온이 딱 제일 최적의 시간에 이르렀을 때 가장 깊은 수면을 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뭐 SCN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SCN에서 뭐 신호를 거치고 해서 결국 그 피니얼 글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송과산이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낮에 이렇게 생산이 되고 낮에 햇빛을 보고 그러면 잘 생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둑어둑해질 때쯤 제일 분비가 많이 돼요. 멜라토닌은. 그래서 어둑어둑해질 때쯤 6시, 7시쯤에 이제 분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서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은 새벽 3, 4시에 최고치에 이르고 멜라토닌이 혈중 농도. 그다음에 체온은 그 초저녁에 최고가 있다가 점점 떨어져서 최저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최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그 멜라토닌이 이제 확 증가하기 시작하고 체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저녁 때 잠이 들어서 가장 깊은 잠에 드는 것은 멜라토닌이 최고 용량이 농도이고 체온이 최저일 때,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게 새벽 한 뭐 3시에서 뭐 4, 5시, 6시까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6시에서 뭐 3시에서 4시, 5시, 6시 이렇게 가장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면 각성 조절은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뭐 한 가지만 보면 일단 요 기본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ARAS라고 하는 여러 번 언급이 됐죠. 처음 이제 신경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그 일단 노란색으로 된 게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뉴클레오스들 있고, 그다음에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뉴클레오스들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ARAS가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게 튜버럴 마밀레 뉴클레오스 있고, 그다음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들,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것, 노르아드레날린, 오렉신과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것, 그 아세틸콜린, 가바를 분비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ARAS라고 해서 각성되는 시스템을 이루면서 쭉 가죠. 그래서 그 뇌의 각 부분에 신호를 주어서 각성이 되었으니 뭐 일을 해라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VLPO라는 구조물이 작용해요. 아까는 이제 깨우는 구조물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재우는 구조물이에요. VLPO라는 깨우는 걸 재우는 게 아니라 깨우는 걸 억제하는, 그래서 ARAS 시스템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또 작용하는데, 이거를 VLPO라고 하는 뉴클레우스가 작용합니다. 벤트로레터럴 프레옵틱 뉴클레우스라는 것들이 작용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바나 갈라닌 같은 그 이니비터리 이제 물질들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ARAS에 딱 이제 신호를 주어서 만약에 VLPO가 작용한다, 그러면 ARAS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ARAS와 VLPO가 각각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재우고 깨우는 데. 그래서 ARS가 그 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VLPO는 그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ARAS. VLPO가 작용하면 ARAS가 이제 억제가 되어서 깨우는 작용이 억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플립플랍 모델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는데, 플립플랍이라는 건 이제 이런 슬리퍼를 이제 플립플랍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전자 회로에 보면 이런 회로가 있다는 거, 플립플랍 회로라는 게 전자과 나온 사람 있나요? 저기거나.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회로의 이름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스위치 있죠. 네, 껐다가 켰다가 하는 그 스위치. 이거는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네, 꺼진 거 아니면 켜진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그 자고 깨고 하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일단 이 시소처럼 그래서 그 모노아민성이 아까 그 어디 갔어? 그 이런 것들이 히스타민, 도파민, 뭐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모노아민이라고 하는, 위에 벤젠닌이 이렇게 있고 NH2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CC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그런 그림 이제 구조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노아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노아민성 그 로크셀룰레스, TMN, 라페 같은 것들이 작용하면 그 VLPO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요거에서 나름대로. 그리고 그 오렉신이 이제 라는 물질이 모노아민성에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더 VLPO를 더 억제하고, 그래서 결국 ARAS가 잘 이제 메인으로 작용하면서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VLPO가 작용할 때는 VLPO는 또 ARS에 이제 그 핵들의 억제 작용을 해서 이때는 ARS가 이제 꺼지면서 그 슬립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한쪽이 도미넌트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ARS가 도미넌트하면 그 각성되는 상태이고요. VLPO가 도미넌트하면 슬립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플립플랍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이제 베이직한 것들이었고 일단 프랙티컬한 걸로 넘어가면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수면 이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수면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할 때 물론 문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어떤 다이어리 같은 거 설문지 같은 거를 써서 이제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프랙티컬하게 기능적인 검사를 이제 폴리솜노그래피라고 해서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방법이어서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서울 성모병원에서 하는 걸로는 이제 8시경 정도의 환자 오시라고 해서 환자복 갈아입으라고 하고 수면 설문지를 작성하죠. 잠잘 때 뭐가 불편한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장착해 좀 이따 보겠지만 그다음에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뭐 꺼보고 켜보고 잘 들리세요? 정말 해보고 그다음에 11시 소등고요. 검사를 다음날 아침 5시 30분에 종료하고 일단 집에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밤 동안 있었던 일을 그 다음에 기사가 다음날 다른 분 검사를 할 때 쭉 이제 봐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죠. 스테이지 물론 기계에서 자동으로 기본으로 되지만 기사가 쭉 보면서 그건 스테이지 1인지 2인지 뭐 의사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보고 그것들을 의사가 보고 이제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지를 내죠. 결과지를 내면 이제 좀 이따 나올 이제 그 결과지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수면 질환이 어떤 그 한 뭐 뇌에 단순히 뇌의 문제일 경우가 좀 있지만 다른 경우가 같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장기의 복합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적인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뇌의 기능, 요건 뇌파를 보는 거죠. 눈 움직임, 호흡, 근육 긴장 이완 상태, 심장 안쪽 산소 포화도, 다리 움직임, 비디오 촬영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보면 각각 뇌파를 찍어서 뇌 기능을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지난번에 그 우리 봤던 그 뇌파 그 에필랩시를 볼 때 뇌파 뭐 20개 이제 일렉트로드 붙이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한 4개, 5개 정도의 일렉트로드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수면 스테이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다음에 그 혹시 그 중에 시저가 생기면 그거는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뇌파를 보고요. 그다음에 근전도를 찍죠. 근전도에 대해서는 배웠죠. 우리 그 말초 신경이나 근육 질환 배울 때. 그래서 그 개념을 해서 일단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근육이 릴렉스 되었는지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렘 수면 때는 근육이 릴렉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렘 수면 때 EMG가 보인다. 그럼 이건 이상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근긴장 상태가 잘 유지되는지 보는 정도. 그다음에 EKG, 그다음에 EOG라고 하는 거는 요 렘 수면 아이볼 이제 운동이 어떤지를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코하고 입에서 에어플로우를 재요. 그래서 공기가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그다음에 에어 프레셔도 재요. 압력을 보고. 그다음에 레스피레토리 에퍼트라는 거는 이 가슴이랑 배 주위에 이렇게 띠를 감아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게 잘 호흡이 잘 호흡 노력이 이루어지는지. 진짜 호흡이 있는지는 여기서 측정하는 거죠.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는 게 호흡인데 가슴이랑 배에서 측정하는 거는 호흡 노력이 있는지 보고요. 마이크를 써서 이제 코골이를 보고 그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이제 손가락에 끼워서 보고 비디오를 찍어서 아까 좀 이따 볼 사건 수면이라는 거 자다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그 EEG를 추가로 찍기도 하고 뭐 템퍼레처, 블러드 프레셔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 제대로 잠을 자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근데 이거는 그 아직까지 이제 테크닉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이제 점점 작아지죠. 점점 기계도 작아지고 띠도 점점 덜 불편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 개념이 이렇다고요. 테크닉적인 문제는 이제 점점 해결은 이제 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체크해서 본다라는 거고요.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포크라고 하는데 그 뇌파를 볼 때는 보통 10초에서 12초를 한 화면에 보거든요. 네, 그걸 딱 보고 그 다음 장을 딱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에포크라고 하는데 수면 다운 검사에는 이제 30초가 에포크예요. 네, 30초 단위로 끊어서 보는 거예요. 30초 딱 보고 그 다음 30초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이 30초 이렇게 디지털이니까 이렇게 확장을 하면
뇌파를 찍을 때 나오는 그 뇌파의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보면. 네. 어쨌든 그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맨 위에서는 뇌파를 보는 거고요. 뇌파. 그다음에는 그 친 EMG를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ECG, EKG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 근전도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요 스노우는 마이크를 해서 이제 코골이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네이절 프레셔, 에어플로우, 그다음에 소라시가고 업도멘에 끼를 감아서 호흡 노력, 그다음에 SpO2, 산소 포화도 이런 걸 봅니다.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면 어떤 수치로 이제 딱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환자 중에 어떤 분은 그 이제 이름이 이렇게 있고 BMI가 어떻다. 왜냐면 살찌고 이렇게 한 게 되게 코골이, 뭐 수면 무호흡증 이런 데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키와 몸무게, 그다음에 성별, 뭐 체중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수면 다원 검사 목 둘레, 목 굵기, 허리 두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불을 언제 꽂고 언제 켰다 이렇게 나오고요. 총 뭐 자는 시간 중에 자는 시간이 이렇게 됐고, 반드시 누워서 자는 시간,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엎드려서 자거나 깨어 있는 시간 뭐 이런 식이 되어 있고요. 네. 수면 레이턴시라는 거는 일어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N1에 도달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렘 수면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가, 그 스테이지 이렇게 보고요. 에프니아, 하이포프니아는 우리가 그 수면 무호흡증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에프니아, 하이포프니아 인덱스라고 해서 1시간 동안 몇 번 생기는가 계산되는 거고요. 포지션에 따라서 렘과 넌렘 수면에 따라서 이제 각각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레라는 뭐 에프니아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좀 가벼운 것들. 그다음에 디세츄레이션, EKG 어떻게 되는지, 어웨이크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마이클러스 같은 게 어떻게 있는지. 이것들이 다 이제 좀 이따 뭘 여러 가지 이제 수면 장애를 이제 카운트하는 이제 방법이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면 장애에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수면 장애에 대해서 볼게요. 수면 장애는 일단 이제 보면 잠 못 주무시는 게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거, 그렇죠? 잠이 안 오는 거.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자는 거. 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과다스럽죠. 예, 좀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자는 거. 그 다음에 그 자기는 자는데 제때 못 자는 거. 너무 땡겨서 자거나 너무 늦게 자거나 아주 들쑥날쑥하게 자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 수면, 자는데 어떤 뭔가 일어나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자고. 네, 그게 사건 수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면 관련 호흡 장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관련 운동 장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 장애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잠이 잘 너무 안 오는 것, 너무 많이 오는 것, 제때 못 자는 것,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수면 관련해서 호흡이나 운동 장애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 분류하면 되고, 그다음 불면증에 대해서 볼게요. 불면증은 30에서 50%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능력까지 저하되는 경우는 10에서 15% 많고, 노인이나 여성이나 우울증, 교대 근무자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중에서 한 가지, 1, 2, 3, 4 중에서 이게 뭐냐면 잘 못 자거나, 그다음에 잘 깨거나, 네, 중간에 잘 깨거나, 아니면 아주 일찍 깨거나,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다. 네, 네, 이런 것들이고, 그 여기에서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간 증상 중에 하나가 있을 경우, 뭐 피곤이나 집중력, 기억장애, 업무수행, 학습장애, 기분장애, 예민한 주간이 있으면 그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네, 또 그런 개념이에요. 너무 잠이 안 오거나, 너무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찍 깨거나,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 수면일 때에다가 주간 증상이 있을 때,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걸 진단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ICD-2라는 이제 진단 기준이고, DSM-5의 진단 기준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조금 복잡한데
크게 다르진 않고 이 개념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주일에 3번 이상이다, 뭐 3개월 이상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조적인 진단 기준이 좀 더 있고 어쨌든 DSM-5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프라이머리니 세컨더리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건 이제 DSM-4에는 있었는데 DSM-5에서는 없어졌고 어쨌든 한 환자에서 수면 개시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수면 유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개시도 안 되고 유지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단은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언제 주무세요? 언제 일어나세요? 낮에 뭐 운동 뭐 하세요? 네, 커피 얼마나 드세요? 네, 약 드시는 거 있어요? 네, 주중 수면 패턴이나 주말이나 휴가 방학 때 수면 패턴, 다른 것들, 네, 복용 약물이나 동반 내과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질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아까 설문지나 수면 일기 같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요 표시는 뭐냐면 그 오후 1시에 잤다가 다시 깼다. 네. 그러니까 낮잠을 말하는 거죠. 오후 1시 요 타임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깼다. 것이고 이때까지는 괜찮았다가 2시에 잠들었다. 네. 그 다음에 5시에 깼다. 다시 잤다. 그 다음에 7시에 깼다. 이런 것들. 그래서 수면 다이어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은 4시간은 좀 낮지 않지? 30분.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뭐 긴장되면서 중간에 깼다. 커피 하루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수면 다이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환자들도 잊어먹지 않고 그때그때 기록을 하니까요. 이런 다이어리 있고 필요하면 아까 그 수면 다원 검사를 합니다. 왜 이분이 잘 못 잘까? 왜 잘 깰까?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는 각각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약물 치료가 이제 효과가 빠르고 굉장히 손쉽고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이 뭐 손쉽게 주죠. 네. 하지만 이거는 뭐 내성이나 진정효과, 약물이나 중단시 반동 불면증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치료는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는 비약물 치료, 수면 이제 불면증이 돼요. 그래서 기본 치료는 수면 위생 교육이라고 좀 이따 볼 수면 위생 교육이고요. 슬립 하이진. 그래서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그런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세라피에서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를 합쳐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CBT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 불면증의 표준 치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표준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다. 네. 기본 치료는 이제 수면위생 치료다. 수면위생 교육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치료하고 행동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치료는 그 불면증 결과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잘못된 믿음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제 오늘도 몇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 잠을 못 잔다고 죽지 않아요. 라고 제가 하죠. 네, 죽지 않고요. 잠은 이제 계속 못 자면 언젠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을 걱정하면 더 안 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잠은 뭐 자기 리듬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뭐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인지 행동 치료고요. 네. 그다음에 그 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쓰죠. 일단 자극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졸리지 않거나 잠이 안 올 때는 잠자리에 누워 있지 않도록 합니다. 네. 잠자리는 수면과 부부 생활을 위해서만 이제 씁니다. 나도 이제 수면 위생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교육을 하고 만약에 30분 거기서 이제 잠을 자거나 하는 거 빼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잠이 안 온다? 그럼 일단 밖으로 나오시라는 거죠. 밖으로 나와서 있어요. 거실이나 이런 데 있고 뭐 라디오를 듣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잠에 이제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뭐 근심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그 자극 조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면 제한이라는 것은 일단은 잠을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자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도 이제 1번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자다 깨다 해서 뭐 잠이 참 안 들고 해서 평소에 이제 3시간을 잤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언제세요? 그러면 7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다음 주는 4시에 주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4시에. 그러니까 그게 수면 제한, 수면을
계속 하여튼 어차피 지난주에도 3시간밖에 못 잤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3시간 동안 잘 수 있도록 그때 주무시라는 거죠. 네, 그때 그 전에는 잠자리에 가지 말고 일단 이제 거실에 있거나 뭐 다른 거 하라는 거죠. 네, 그게 수면 제한이고요. 지난주에 얼마 잤는지 봐서 그 평균 시간 동안 자도록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기준은 언제나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완 치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명상이나 요가를 하거나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어떤 장치를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뭐 변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지 치료나 행동 치료를 이제 합쳐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고 이것이 불면증의 표준 치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불면증의 기본 치료라고 하는 수면 위생 교육이 있어요. 슬립 하이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아주 인지행동 치료에도 이제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여튼 기본 상식으로 불면증 환자가 온다. 그럼 이것부터 저희가 인쇄를 이제 프린트를 해놨다가 이거부터 드리죠. 자, 이거부터 해보세요라고 하는 아주 기본 치료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잠자는 환경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낮잠은 피하고 20분 이내. 그다음에 카페인이 들어가는 음식은 피한다. 흡연이나 음식을 피한다. 목욕한다. 이런 것들. 두 번째, 배가 고프거나 부리지 않게 하고, 잠자리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시계를 보지 말고, 휴대전화를 자꾸 보지 말고, 중간에 깨어서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누워있지 말고, 잠자리에 일어나서 불을 약하게 켜고 다른 일을 해보면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면제는 가급적 복용하지 않고 최소한 당량 보관해주고, 이런 것들이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불면증에 대한 치료는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면 관련 호흡 장애를 볼게요. 수면 관련 호흡 장애. 요 이제 아까 말 안 했지만 요 순서가 그 DSM-5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수면 장애를 한 거예요. 수면 장애 관련 호흡 장애는 이제 숨을 너무 잘 쉰다 이런 거는 이제 장애가 아니니까 숨을 못 쉬는 것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센트럴 슬립 애프니아가 있고 옵스트럭티브 슬립 애프니아가 있어요. 센트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그 레스피레토리 드라이브가 걸리죠. 메듈라에서 작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호흡 노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을 센트럴 애프니아라고 하고, 우리 뇌에서 호흡 노력은 있지만 요 숨을 이제 들이쉴 때 특히 상기도 폐쇄가 되어서 호흡 불가 딱 멈추는 것, 10초 이상 멈추는 것이 obstructive sleep apnea라고 해서 OS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골이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되어 있고, 보통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obstructive sleep apnea 때는 이렇게 이제 음압이 걸리잖아요. 기도 내에 음압이 걸리면 이 주위의 구조물들이 다 음압이 걸리면서 딱 기도를 딱 막아요. 그러면 숨이 공기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 obstructive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상기도 폐쇄로 호흡이 불가합니다. 아까 폴리솜노그래피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를 볼까? 에어플로우. 다른 것들은 다 괜찮고요. 에어플로우가 이렇게 이제 평평하죠. 원래는 에어플로우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어플로우는 딱 평평해요. 여기는 이제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에어플로우가 없는 상태. 근데 체스트나 업도맨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숨을 쉬려고 들쑥날쑥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못 쉰다는 이거는 호흡 노력은 있지만 에어플로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트럴의 페리페럴, 옵스트럭티브 페리페럴이죠. 그렇게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애프니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요 업도맨의 체스트나 업도맨의 움직임도 없어요. 아니다. 애프니아가 이렇게 있는데 체스트나 업도맨의 움직임도 이게 없어요. 그런 거는 센트럴 애프니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뇌를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뇌에서 드라이브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호흡 노력을 소라식이나 업도맨 그 밴드에서 측정을 하고, 그거 레스피레이터 드라이브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도 없다. 그러면 이건 센트럴 애프니아라고 해서 브레인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감별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OSA 중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병이 OSA인데요. 합병증은 뭐 이런 것들 유발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죠. 그래서 위험 인자는 비만, 남자, 고령, 우주, 폐경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제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턱이 작고 뒤로 들어가 있다거나 혀가 유별나게 두껍다거나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렘 수면에서 근 긴장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치료는 일단 첫 번째 치료는 옆으로 누워 자는 연습, 그다음에 체중 감량. 옆으로 누워서 자면 이렇게 기도가 열리면서 숨쉬기가 훨씬 편해져요. 그다음에 체중 감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치료가 있는데 첫 번째 치료는 CPAP이라고 하는 양압기. 긴 이름은 비강 지속 기도 양압 치료, 네이저 컨티뉴어스 포지티브 프레셔, 네이저 CPAP인데 양압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딱 숨을 들이쉴 때 기도 안에 음압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기도 안에 음압이 걸리니까 딱 이렇게 주위의 구조물들이 딱 달라붙죠. 근데 그 달라붙지 못하게 음압이 걸리지 않도록 기도 안에 바람을 슉 넣어줘요. 숨을 들이쉴 때. 음압이 안 걸리니까 딱 들러붙지 않죠. 그런 것들이 CPAP이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를 좀 맞춰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숨을 잘 들이쉴 때 맞춰주는 거, 그다음에 습기나 온도나 이런 걸 잘 맞춰줘야 되죠. 그런 것, 그다음에 프레셔도 맞춰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요새 기계들 잘 이제 조절해서 맞춰줍니다. 그게 이제 OSA 첫 번째 치료하면 CPAP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 장치, 이렇게 치과에서 하는 이 아래턱을 앞으로 밀어줘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 아래턱 이런 구조물 때문에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턱을 위로 이제 앞으로 내어줘서 이렇게 띄워주죠. 그래서 그 이제 기도를 넓게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은 그 UPPP라고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그 목적 입천장 그 성형술을 해서 이걸 잘라내줍니다.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다수면증에 대해서 할게요. 과다수면증은 그래서 기면병이라는 건 또 나름 중요한 병이에요. 굉장히 좀 특이한 병이고 잘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4인용 식탁이라고 하는 이런 있었대요. 영화가 있었는데 전지현이 나오는, 옛날에는 아이다호라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면병이라고 하는 이제 병인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게 갑자기 졸음에 빠져요. 낮에 아주 뭐 그냥 재밌게 그냥 잘 일하고 있는데 친구들 놀고 있는데 갑자기 졸음에 빠져서 푹 쓰러집니다. 잠을 자고 깨어나죠. 그다음에 거기서 요 특징적인 네 가지 증상 플러스 야간 수면 장애가 있을 때가 이제 기면증으로 하는데, 기면 첫 번째는 졸린 거예요. 많이 졸린 거. 낮에 밤에 충분히 잠을 많이 뜨끔한 밤에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많이 졸린 거.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수면 발작 또는 주간 과다 졸림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허탈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힘이 빠져요, 몸에. 감정 변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즐겁게 놀다가 훅 힘 빠지고, 아니면 뭐 아주 화가 나는 일을 막 누구랑 싸우는데 갑자기 힘 빠져서 툭 쓰러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를 카타플렉시라고 하는 허탈 발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슬립 패럴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흔히 가위 눌린다고 하는 그런 증상 있죠. 잠이 들거나 잠에서 깰 때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 이런 것들 이제 슬립 패럴라이시스라고 하고, 인면 및 출면 환각. 이거는 환각이나 환청, 환촉 같은 것들이 잠에서 들거나 깰 때 뭔가 자꾸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것들 보이거나 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플러스 기면증 환자들은 이렇게 밤에도 사실은 잠을 자는 시간은 있는데 그렇게 잘 자지는 못해요. 수면의 질이 좋진 않아요. 잠을 자긴 자지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면병의 이 특징들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진단은 허탈 발작을 동반하는 경우와 안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동반하는 경우는 어쨌든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허탈 발작이 동반되고, 그다음에 수면 잠복기 반복 검사에서 뭐 이렇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평균 수면 잠복기 아까 레이턴시라고 있었잖아요. 아까에서 여기 슬립 레이턴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나는 머리만 대면 잔다 이런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도 10분은 걸려야 돼요. 네, 정상적으로. 그게 정상이고 저도 좀 머리만 대면 자는데 어쨌든 10분은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렘 수면도 원래 90분 주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너무 일찍 온다 그러면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면병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보냐면 일단 이 어떤 검사를 하면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그 PSG를 먼저 해. 아까 그 수면 다운 검사 밤에 아까 뭐 8시에 들어와서 한다는 그 검사였죠. 저녁 8시에서 잠을 잘 자는지를 봐요. 다음날 아침까지 6시간 잘 자는지 보고 그 다음에 깨워요. 아침에 5시 반 6시에 깨워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오전 중에 낮잠을 재워요. 20분 간격으로 20분짜리 낮잠을 5번 재워. 근데 보통은 잠이 안 오죠. 밤에 충분히 잤는데 오전에 또 잠이 오진 않잖아요. 지금은 있지만.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통은 잠이 안 오는데 이 기면증 환자들은 잘 때마다 잔다고요. 그래도 빨리 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빨리 렘 수면에 빠져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면 그 PSG에서 6시간 이상 잘 잤는데도 만약에 PSG에서 6시간 못 잔다 그러면은 낮에 졸린 원인이 기면병이 아니라 밤에 잘 못 자서 그럴 거죠.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 거고요. 밤에 잘 자는데도 낮에 잘 못 잔다. 낮에 졸립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면증 가능성입니다. PSG에서 6시간 이상 잤는데도 그 다음에 20분 낮잠을 5번 이렇게 재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이고 보통은 10분 이상 해야 되는데 8분 이상이고 그 인면기 렘 수면이 2회 이상이거나 그게 뭐냐면 소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슬립 온셋 렘 슬립 온셋 렘 수면이 2회 이상 5번 중에 2회 이상 이렇게 이거나 그 히포크레틴 아까 이제 히포크레틴은 제가 하여튼 그렇다. 근데 히포크레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사가 불가능한데 그 CSF에서 아까 그 맨 앞에 그 메커니즘에 보면 오렉신이라고 하는 ORX라고 표시된 그게 있어요. 그게 좀 각성시키는데 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면증 환자들은 그게 부족해요. 근데 오렉신이 히포크레틴이 같은 거예요. 옛날엔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있다. 또 히포크레틴 일단 물질이 있다.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게 같은 물질이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렉신 또는 히포크레틴이 어떤 수치의 3분의 1을 낮다. 이러면 이제 기면병 진단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간 과단 졸림증이 다른 수면장애나 뭐 이런 같은 다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을 경우에 이런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알아두면 되고요. 뭐 이 진단 기준을 뭐 달달 외우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떤 병이며 어떻게 진단하며 그런 것들을 알면 되죠. 그래서 진단 기준도 역시 이 병의 컨셉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진단 기준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은 병의 컨셉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진단 기준의 컨셉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동반되는 경우는 이렇게 진단하고요. 비슷한데 뭐 비슷해요. 그 다음에 치료는 일단 계획적으로 낮잠을 자게 합니다. 자, 조금씩 주무세요. 낮잠을 이렇게 하죠. 4시간 간격으로 10분에서 20분마다. 그 다음에 식이요법은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고 하고 규칙적으로 수면 습관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기면병 환자들은 수면 습관이 안 좋아요. 밤에 늦게 자고 오락하고 낮에 제대로 못 일어나서 학교 가서 막 졸고 하거든요. 그래 같이 겹쳐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면 위생 교육도 이제 다시 한번 교육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는 일단 각성시키는 약이 있고요. 그래서 모다피닐이나 메틸페네데이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침에 딱 먹으라고 하죠. 먹으라고 하고 낮에 졸리면 하나 더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중추신경 자극제를 해서 각성시키는 약을 주고요. 그다음에 항우울제 벨나팍시나 플로케틴은 허탈 발작이라는 아까 카타플렉시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마 하이드록시피테이트 역시 허탈 발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써서 치료를 합니다. 자, 수면장애 하루주기 리듬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기가 너무 당겨지는 경우, 미뤄지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시차장애라는 건 아까 jetlag이라고 하는 우리 비행기 타면 생기는 거. 그다음에 교대근무 수면장애는
간호사들한테서 막 들쑥날쑥할 때 잘 생기는 그 위상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일단 빛이에요. 빛. 우리 아까 말한 그 외부 인자를 유입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상이 지연된다. 그러면은 얘는 밤에는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올빼미형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극단적일 때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아침나 전에 잠들어서 12시가 돼서 깨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래서 일단 깨우죠. 아침에 일단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깨워서 그 전에 일단 12시에 일어난다. 12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빛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그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밝은 빛을 쬐워서 이제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30분씩 이렇게 당깁니다. 12시에 했다가 11시 반에 했다가 11시에 했다가 10시 반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 멜라토닌은 취침 5시간 전에 먹게 해서 이제 점점 당기죠. 나중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수면 위상 전진장애는 오히려 초저녁에 졸리는 거예요. 초저녁에 확 졸리고, 그럴 때는 초저녁에 빛을 확 씌워주죠. 그러면 또 빛이 확 들어가면 잠이 달아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차장애, 교대근무, 수면장애도 이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수면, 사건수면은 그 잘 때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렘수면 때 생기는 것들이 있고 비렘수면 때 생기는 것들이 있고 기타 사건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의외로 예전 뭐 문제에 보면 뭐 몇 세 어린이가 일어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울고 했는데 그때 기억을 못하고 이런 것들 뭐 슬립 테러니 뭐 몽유병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특징은 컨퓨저나 어라우전이라는 것은 자다가 혼동 상태에 각성하는데 기억을 잘 못한다. 네. 그다음에 몽유병은 자다가 일어나서 뭐 하여튼 이 사람은 울거나 뭐 하진 않아요. 근데 일어나서 어디 가서 뭐 냉장고에서 뭐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복잡한 행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면 공포는 깊은 비렘 수면 중 일어나 비명 공포, 자의식명 같은 것들 기억 못한다. 보면 몽유병에 대해서는 잠깐 볼게요. 이제 얘가 보면 내가 평소에는 커튼을 뭐 닫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열려 있다 해서 내가 한번 비디오를 찍기로 했다. 하죠. 이렇게 자다가 이러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자는 거고요. 잘 준비를 하는 거고 1시에 딱 일어났어요. 이건 그냥 별로 무서워할 건 없을 거고 일어나서 뭔가 좀 자다가 다시 잠을 취하기도 하는데 네. 다음 날을 또 보면 이게 눈이 이래서 그런지 무서운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행동들이고 나중에 뭐 꺼내서 뭐 먹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 먹지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렘 수면 관련해서는 그 악몽, 나이트메어가 계속 이제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데 굉장히 나쁜 꿈, 막 싸우고 막 뭐 이런 것들, 도망가고. 그다음에 반복 고립 수면 마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위 눌린다고 하는 그런 것들.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걸 이걸 볼게요. 렘 수면 때는 원래 그 톤이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톤이 이번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꿈꾸다가 막 발길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왜냐면 이게 지금 싸우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싸우는 꿈을 꾸는데 원래는 우리 렘 수면 때는 톤이 떨어져 있어서 못 움직여야 되는데 그 렘 수면 행동 장애 환자에서는 그 톤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꿈에서 나온 행동. 그래서 과격 행동을 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건 수면은 뭐 양혈증이나 수면 관련 식사장애, 신음, 수면 관련 하락 등. 이게 사실은 요거를 좀 책을 보시고요. 요거 왜? 이거 문제 나온대. 아, 미안, 너무 개발했어.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 내일 시험이죠. 네. 뭘 낸지 잘 모르. 네. 이 중에서 하나 냈는데. 깊은 수면 때 뭐가 일어나고 이런 거 있죠. 혼동각성, 몽유병은 좀 깊은 수면, 그 렘수면 행동장애, 기억 안 나는데 딱 냈다는 걸로 기억. 일단은 넘어갈게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좀 이따. 일단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렘수면 행동장애가 요새는 파킨슨병, 요 RBD라고 하는데 RBD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파킨슨병이 잘 온다 이런 게 있죠. 이게 요새는 그 퇴행성 장애다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디제너티브, 그다음에 시니클레어 패시 뭐 이런 디제너티브 이제 패소제네시스가 잘 작용한다고 해서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면 관련 운동 장애라는 거는 이제 그 첫 번째는 그 PLMS, 뭐 PLMD라고 하는데 이제 같은 거고요. 그 주기적 수면 이제 사지 운동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수면 중에 그냥 안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움직이죠. 팔다리가. 그때 다리가 특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런 양상을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그 EMG, 다리 EMG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작용하죠. 막 작용하고 막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 주기 EMG, 주기적인 EMG 있어서 그 PLMS, PLMD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잠이 또 깨져. 다리 움직여지니까 잠이 깨져. 그 다음에 RLS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아까 PLMS라고 하는 건 다리가 움직여지는 거고 RLS는 다리가 움직여지진 않아요. 네. 하지만 좀 불편하죠. 이것도 굉장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서 그렇지 사실은 환자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를 다리에 불편한 느낌,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하여튼 불편하다고 해요. 뭔가 말하기는 힘들다는데 불편하다라고 하시고, 벌레가 기어간다, 찌른다, 먹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1차 프라이머리가 있고 세컨더리가 있는데 1차는 그냥 아무 원인 없이 RLS가 있는 거고, 세컨더리는 어떤 임신이나 만성신부전이나 혈결핍 빈혈 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환자들이 왔다 그러면 이제 뭐 피검사 이런 거를 좀 하죠. 왜냐하면 이런 2차적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게 특징이냐면 자꾸 뭘 좀 움직이고 싶다고요.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움직이면 좀 편해져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또 심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 악화되고 움직이면 좋아진다. 이게 그 말이고요. 저녁이나 밤에 악화된다. 낮에 일상생활하고 할 때는 괜찮은데 저녁에 이제 조용하고 잘 누우려고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다리가 영 불편하다. 특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그 아까 이제 주기성 사지 운동 증후군 PLMS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주위 분들한테 많을 거예요. 이게 유병률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위 분들이 이걸 상담했을 때 그거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 굉장히 의대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비약물 치료는 비약물 치료 일단 그런 유발균이 있으면 잘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탈수 뭐 이런 거 되면 잘 생기고, 아니면 뭐 철결핍 빈혈이 있다 그럼 또 생기죠. 그런 게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샤워 조교, 스트레칭 적당한 운동하고, 도파민 작용제 그 프라미팩솔, 미라팩스나 그 로피니롤 리퀴드이라고 하는 이게 상품명인데 이런 것들을 쓰면 잘 좋아집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증리를 주면서 이때 써야 할 약은 무엇인가 나오죠. 뭘 제가 냈다는 건 아니고 작년에 냈나? 미안해요. 생각해서 이번 문제를 어제 그제 낸 게 아니라 한두 달 전에 내서 잊어먹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항내장증 약, 앞향기 약물, 벤조디아ze핀, 철분제 같은 것들을 피할 때 쓰기도 합니다. 끝났고요.
끝날 때 진도 나가면 되게 싫죠. 어쨌든 수면 장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에필lep시보다 뭐 물론 굉장히 병